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 프로그램 개발 5주차 수업을 맡은 최현민입니다. 이제 벌써 3분의 1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저희가 세미나까지 한번 같이를 했었죠. 이 과정 속에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경험과 앞으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하나씩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바로 이 부분을 실제화하는 시간, 어떻게 하면 구체화하고 실제화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기반으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속담 중에 구슬이 저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약간 이런 말이 있죠. 이 프로그램 개발에서도, 특히 진로 진학 프로그램 개발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던 학생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진로 진학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정보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IT 분야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인 교육을 대상으로, 아니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목적과 문제의식이 있으실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난번에 교육 목표에서 썼듯이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문제의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판이라든가 혼자서 되뇌이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판과 생각은 바로 구슬인 거죠. 이러한 구슬이 아무리 많아봤자 실제로 이걸 구체화, 깨워야 된다. 결국 아웃풋을 만들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걸 개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과정이 바로 저희가 오늘부터 해야 될 설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가, 교수 설계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그 대상자에겐 어떠한 교수 방법과 전략을 이용하는 게 효과적인가, 이러한 부분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번 제가 세미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의 이 큰 과정 자체는 여러분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냥 과정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매번 내드리는 과제, 중간 과제, 기말 과제까지도 기본적으로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과제가 모여야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과제를 시행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또 합산이 돼서 중간 과제와 기말 과제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라든가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문제의식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수 설계의 원리와 절차를 우리가 확인해 볼 겁니다. 두 번째는 교수 설계 반영을 위한 선행 요소, 학습자 특성이라든가 전략에 대해서 확인해 볼 거고요. 세 번째는 학습 내용 선정 및 수행 목표 구성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의 목차는 첫 번째, 교수 설계와 학습자 특성, 두 번째, 학습 영역 분류 및 수행 목표, 세 번째, 교수 설계의 원리와 절차, 이 세 가지 순서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수 설계와 학습자 특성입니다.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교수 설계. 교수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저를 지칭할 때 교수라고 하는데 그냥 가르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뭘 가르칠지를 설계하는 과정과 이 가르치는 내용을 듣는 학습자들의 특성에 관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수 설계란 우리가 지난번에 교육 모델에서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이 중에 두 번째 이제 설계 단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가르칠 것인가. 이 교수 설계의 의미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요구 분석과 직무 분석이라든가 학습자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 요소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배워야 될 목표를 개발하고 교육 내용이 뭘 해야 될지를 선정, 조직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교수 학습 전략을 기획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교수자 혼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보통 교수 설계자와 내용 전문가의 협동 작업.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두 케이스가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교수 설계자가 곧 내용 전문가가 될 수도 있으나 이게 따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설계자라는 건 말 그대로 가르치는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용 전문가의 참고나 조언을 들어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과정을 설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 둘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겁니다. 둘 다 하셔도 상관없고요. 내용 전문가로서 본인의 스킬과 역량이 충분하다 싶으면 그걸 기반으로 교수 설계를 진행하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내용 전문가로서의 역할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교수 설계자로서의 역할만 하셔도 됩니다. 네, 최소한 저희가 이 과정을 설계할 때는, 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느 정도는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육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고 학습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 조금 후에 제가 이제 교수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방법이 꽤나 다르죠.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교수를 받았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았던 내용은 거의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일반 전달형 수업 위주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도 거의 다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직접 참여형으로 무언가를 한다기보다는 대부분 전달형으로 본인들이 학습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 수업 내에서는 단순히 전달, 그 이후에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이런 식의 수업을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억해 보시면 아쉬움이 좀 많이 남으실 거예요. 뭐냐면 개인적인 태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고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가르칠 때 어떻게 전달하면 효과적일 것인가? 다양한 예시, 재밌는 예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시켜보는 게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과제라든가 제가 해드리는 피드백이 다 개별적인 측면의 실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기억이 많이 남고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이건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그 부분을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 어떠한 교수가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러한 교수 설계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겠습니까? 누가 들을 건지 그 사람의 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바로 두 번째 학습자 특성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학습자 분석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자 분석을 제대로 하셨으면 이러한 특성을 규정하는데 매우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학습자는 저희가 원래는 훨씬 더 많이 디테일하게 나누는 게 필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간단한 기준으로 성인과 청소년 두 개의 케이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인들은 필요한 것을 배우고자 하는 높은 학습 동기를 가짐. 이게 일반적인 측면에서 성인의 특성이라고 통틀어 말하고 있으나 다릅니다. 개별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수업을 듣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필요로 한 것을 배우고자 하는 높은 학습 동기가 없는 것. 보통 직장 연수가 그렇죠. 이제 교사 연수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연수 과정 무조건 들어야 되고, 무조건 그 교육 점수를 따야 돼서 듣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습 동기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만, 이게 모든 부분에서 일반화됐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구체적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내 돈 내고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내가 앞으로 뭔가 발전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가 자바든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다른 과정이든, 어떻게 보면 이 수업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께서 대학원 등록비를 내시고 이 수업을 듣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구체적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부분을 훨씬 더 선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실질적이고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이 나머지 부분과 같이 연결이 돼서 나오는 건데요. 뭐냐면 그냥 이상적이나 아니면 그냥 말로만 하는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제가 이런 교육을 전에 몇 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정, 요새 기사를 보면 감정 노동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텔레마케터들,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욕설과 함부로 대하는 것 때문에
좀 어렵다. 감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감정 노동자로서 너무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낸다. 뭐 약간 이런 얘기가 꽤나 뭐 한 달에 걸쳐서 한 번씩 뉴스로 나오거나 기사로 뜨는 걸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막상 실제로 전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친절하게 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급한 상황이고 빨리빨리 일 처리가 안 될 때 감정적으로 이 고객도 올라갈 때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감정 노동자들을 향한 교육 자체가 이렇게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시뮬레이션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 약간 교육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저께인가 한번 어느 이 서비스 업체에 전화를 했다가 이 보통 텔레마케터랑 연결될 때 보면 중간에 이제 전화 연결되는 음이 있잖아요. 그 음에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뭐 아이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지금 상담을 하실 분은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를 소중히 뭐 대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막상 이제 통화를 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배려를 하면서 이제 말을 하게 약간 강제가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감정 노동자들의 스스로에 대한 관리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텔레마케터 업체 사장이라고 치면 실제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뭐가 더 선호되겠습니까? 실제 경험, 그러니까 해결 방안으로서 후자가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단순히 텔레마케터의 스스로에 대한 관리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후자가 시스템적으로 훨씬 더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이 학습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성인 학습자들은 이런 걸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정대로의 시간 관리와 전문성 있는 강사 선호. 이 전문성이라는 건 가면 갈수록 이게 두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수란 직책을 갖고 있거나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치면 그만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 저서가 될 수도 있고 그 학계에서의 그 사람의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현장 전문가로서의 특성도 전문성 있는 강사로서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강사도 선호하는 유형이 되기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일정대로의 시간 관리, 쉬는 시간과 예를 들어서 끝나는 시간, 경험상 대부분 일찍 끝내는 걸 좋아하시긴 하던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경험을 강의에 반영한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이런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본인 경험에 의거해서 이미 어느 정도 답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확 와닿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보면 내가 어느 정도 무언가에 대한 답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막 엄청나게 삶이 휘둘리면서 뭔가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죠. 이건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바와 없는 바를 정확히 이미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경험을 의거한 답을 갖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더 발전 혹은 적용 혹은 변화를 이끌어낼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뭐 하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도와드리는 것.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이죠. 여러분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건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십시오. 뭘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의 퍼실리테이터 같은 부분을 훨씬 더 선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달보다는 참여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했던 그 경험적인 요소 때문에 예상보다 유연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본인들이 유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유연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바로 청소년입니다. 지금 보면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사람 중에 반 정도는 대상이 성인이시고 반 정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럼 이러한 청소년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 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성을 압니다. 하지만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하면 좋겠지라는 걸 이미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구체적인 필요성을 느끼는가? 아주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정 진행을 위해서 중요한 건 재미있고 활동적이어야 됩니다. 절대로 청소년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하실 때 일방적으로 자, 이건 점수는 어떻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전달하면요. 분명히 정보를 얻어가려는 학부모라든가 아주 소수의 인원들은 열심히 듣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그 자리에서 적더라도 아마 기억을 못할 확률이 높아요. 어디에 뭘 적었는지도. 그러니까 학습자, 특히 청소년일 때는 무조건 재미있고 활동적이 몸으로 기억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그러한 프로그램이 선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아까 성인이랑 똑같죠? 실질적이고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원함. 과거와 다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강의 같은 걸 하다 보면 담당 진로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있죠. 아직 아이니까. 그런데 예전과 다른 아이라는 걸 좀 캐치를 빨리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아이들이 뭐 보기에 따라서는 정말 똑똑하고 정말 정보 수집력이 좋고 이상적이나 허황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전에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아이들이 원하는 직업 1위가 교사와 뭐 공무원. 솔직히 이것도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인의 의사인지 아니면 부모님의 의사인지는 별개, 이걸 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충격을 먹었던 건 바로 두 번째였어요. 뭐냐면 되고 싶은 것 2위가 임대업자였습니다. 임대업자. 좀 재밌는 결과죠. 임대업자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임대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임대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나 정말 돼야겠다 어떤 이러한 목적성이 있는 것보다는 단순히 편하게 혹은 무언가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실행에 대한 부분이 현저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현실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허황된 얘기보다, 이상적인 어떤 얘기보다 너도 뭐가 될 수 있어, 너도 정말 뭐 주커버그처럼 뭔가 될 수 있어, 이것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해결 방안이라든가 구체성을 나타내는 게 훨씬 더 아이들에게 잘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짓밟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현실과 연계해서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학습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자, 강사는 재미있고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 그 롤모델의 기준은 다를 겁니다. 그게 전문성이 될 수도 있고 학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아이들이 선호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재미는 있어야 됩니다. 재미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죠.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교수자로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좀 재미가 없다. 청소년 강의는 그렇게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좀 이건 캐치라고 가셔야 돼요. 아니면 재밌어지시던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재미있고 유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강사를 선호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 성인들 세계처럼 어떠한 스펙이나 어떠한 위치 이것만을 유도한 게 아니라 그만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교수자로서 이런 영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쓴 건데요. 뭐냐면 근자감을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 좀 나눠지더라고요. 근자감이 뭐의 준말인지는 아시죠?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아니 뭐 해놓은 거나 경험은 하나도 없는데 자신감은 넘쳐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경험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자신감이 없어서 어떠한 말조차 잘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그게 나한테 말을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얘기했을 땐 그렇게 참여를 시킬 땐 잘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도 있다는 것.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지속적인 관리, 실제로 시키는 이러한 과정, 그게 마무리가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반형 강의보다 참여형 수업을 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성인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영향, 특히 강사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대상별로 어떤 식의 교수 전략을 하는 게 좋은가? 우선 성인부터 가보죠. 성인은 주제 중심,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전달 이런 것보다는 문제 중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포인트를 삼고 갖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실질적인 KSA, 저희가 KSA는 교육학에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다 나오는 세 가지 기준이겠죠. 지식, 기술, 태도,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전 경험을 통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본인의 자기 경험을 이용할 수 있거나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내용 전문가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만 저는 이 내용을 압니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그걸 강의식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이 내용을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인 교육에서 교수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뭘 배울지, 학습 내용. 이걸 듣고 나면 당신은 뭘 할 수 있는지, 자격을 딸 수 있다,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다, 뭐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피드백, 개별적인 측면의 피드백. 저희가 이제 하나씩 과제나 이런 부분에서 개별적인 코멘트와 피드백을 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수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청소년 사전 이해 필수적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뭐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가 뭔지 아시나요? 아이들이 가장 재밌어하는 게임입니다. SNS가 아니라 온라인 게임입니다. 혹시 호랑이 형님이나 뭐가 있을까?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뭐 호랑이 형님이라든가 제가 좀 전에 이 호랑이 형님이 뭐냐면 웹툰이에요. 네이버 웹툰인데 재밌더라고요. 저도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했는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이해와 그들이 노는 것과 그들이 선호하는 드라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선호하는 거 말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거. 웹드라마라는 게 있습니다. 3분 단위의 그런 드라마. 예전에 다르게 풀사이즈로 방송을 보기보다는 이제 3분 단위로 클립 형태로 보는 게 익숙해져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압도적인 정보량을 갖고 있죠. 그러한 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딱 그 얘기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 같은 그 꼰대의 표현이라고 하죠.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뭐 하는지 쉽지 않죠. 그런데 배우셔야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청소년 강의를 하려면 도대체 뭐가 이 친구들의 욕구인지 요구인지 뭘 가르쳐야 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전에 그러한 공감이 있어야 과정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 촉진 방법. 안 하니까 촉진을 시켜야겠죠. 실제로. 성인과 다르게 자기주도적으로 온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한 부분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어떻게 하면 촉진을 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개별적인 수준 차이. 이게 성인에 비해서 좀 많이 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적으로 되게 열의나 적극성, 근자감, 뭐든 간에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 억지로 끌려온 사람 여러 개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적 수준 차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가능하면 참여학습, 즐거운 학습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최소한 집중력이 어른들도 그렇게 집중력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아이들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7시간, 8시간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치면 적어도 1시간 텀으로 하나씩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요소를 한 꼭지씩 꼭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 부분에선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수 전략에선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에 학습자 특성도 확인했고 교수 설계가 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럼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건가? 이 부분은 이제 구체화하는 과정인 거죠.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이제 구체화하는 과정. 사전에 우리가 학습자 특성과 교수 설계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이제 내용을 구체화해 봅시다. 자, 학습 영역은 도대체 뭘 가르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나눠보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아니고 5가지군요.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 교육학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가네라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강내 뭐 약간 뭐 발음이 그냥 가네라고 표현을 할 때도 있고 알아서 읽으세요. 이건 켈러 이 두 사람을 좀 많이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이론에 대해서도 그렇고 학습 영역에 대해서도.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따로 아마 자료를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자료로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습 영역이라는 건 배우는 영역대를 구분하는 겁니다. 5개로 나눠지는데요. 지적 기능, 언어 정보, 인지 전략, 태도, 운동 기능 이렇게 5개로 나눠집니다. 이건 조금 이제 단어 자체로만 이해하시면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따로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 기능입니다. 지적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문제 해결,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개념과 규칙을 활용하는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한 선수 지식을 파악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뭐 예시라고 들면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홈페이지 만들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적 기능에 대한 내용 예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목표나 아니면 이 교육 과정 이후에 이걸 듣고 나면 뭐 이런 걸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언어 정보라는 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단순합니다. 저장되는 정보를 재생하는 영역은 명칭이나 문장으로 재생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고 학습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전문 용어 암기를 위한 노래 만들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떠한 분야에 들어가서 거기에 관련된 영어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언어를 기반으로 거기 명칭을 다 외워야 된다고 하면 그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다양한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유치원에서 아이들 영어 단어 외울 때 노래를 부르면서 외우잖아요. 뭐 곰은 뭐 베어 뭐 사자는 라이언 뭐 이런 식으로 그러한 노래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언어적인 측면의 학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치면 좀 더 성인이라고 치면 우리가 조금 전에 텔레마케터 얘기를 했잖아요. 고객 응대를 위한 시뮬레이션 시행 이런 교육 과정도 언어 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운동 기능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운동 기능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운동 수행 능력과 실행 계획을 나타내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행동에 대한 시범을 보이고 이걸 실습시키는 과정인 거죠. 예시는 움직이는 목표를 총으로 쏘아 맞추기.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응급처치 방법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나와서 실습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다 운동 기능과 관련된 학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태도입니다. 이건 학습자의 정적, 부적, 그러니까 긍정적이냐 아니면 뭐 부정적이냐 이러한 행동 성향을 통해서 현재 태도를 진단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바람직한 모델 제시를 통해 태도 변화를 유도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보면 받은 메일을 24시간 이내에 답장 발송하기. 이건 일반적인 영업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무원에게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이거 약간 습관적인 측면이 있죠. 일상 태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까 거랑 조금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뭐냐면 좀 전에 텔레마케터를 대한 고객 응대를 위한 시뮬레이션 시행은 언어라고 했는데 나머지 거에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만약 이 시뮬레이션 시행을 운동으로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보고를 하고 이걸 시범을 보이고 따라하게 하면 운동 기능으로 엮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태도라는 건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일상적에선 이렇게 말을 했으나 이런 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나면 바로 태도랑 같이 연결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인지 전략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 사고와 학습을 관리하는 실행 조절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학습자의 기억, 사고, 학습을 관리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개념 통합 기능을 포함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보면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전략 선택 이용하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러이러한 문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새롭게 창조를 해서 나타내는 문제 해결 방법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인지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하나를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엮여질 수 있으나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뭐 두세 가지가 같이 연동될 수가 있으나 가능하면 이 하나의 초점을 잡고 목표를 잡고 구성을 하셔야 훨씬 더 아웃풋이 쉽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보면 운동 기능 편하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구급 대원에 대한 뭐 교육,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걸 실행할 수 있는가 이걸 확인하면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그런 포인트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지 전략이라든가 지적 기능이라든가 이런 건 실제로 많은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개가 연동이 되거나 복잡한 상황이 되면 학습 내용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여러분이 교수해야 될 부분도 복잡하게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가 바로 학습 영역을 분류하는 목적이자 여러분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수행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역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화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보면 수행 목표 보시면 의도한 학습 결과를 명확하게 진술하는 건 이걸 들으면 뭘 할 수 있다. 이 구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학습 과정 혹은 경험을 통해서 학습자가 이루고자 하는 행동 변화. 이걸 하면 좀 전에 말했죠. 뭘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기술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얘가 할 수 있어. 근데 할 수 없게 되면 평가가 낮아지는 거죠. 보통 우리가 뭐 리커트로 설문하듯이 이러한 대부분의 성적도 5점 척도가 됩니다. 매우 잘할 수 있는가? 그냥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보통인가? 못하는가? 아예
가능성이 없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점 척도로 나눠서 이걸 내가 원하는 그 기준을 기반으로 성취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효과적 수업을 위한 기본 지침이자 학습 절차 소개 자료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명확하게 나와 어떻게 어떤 교수 매체를 사용할지, 이런 카메라를 사용해서 할지 아니면 대면으로 할지, 교수 방법은 자명으로 할지 아니면 전달형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연결을 지원하게 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목표가 명확해야 이런 부분, 나머지 부분이 좀 더 원활하게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정될 수 있고 구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 수행 목표에 대한 기술 방법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ABCD 기법이라고 해서 각각의 핵심적인 단어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A, 대상입니다. 어디에서 대상, 학습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 가능하면 구체화될수록 좋습니다. 단순히 성인이다, 청소년이다 보다는 성인의 어떤 케이스, 나이대, 갖고 있는 특성, 우리가 지난번에 학습자 분석했을 때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일 때도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인지 학습 수준은 어떤지, 어떤 의지와 평가와 혹은 어떠한 뭐 욕구, 열의를 갖고 있는지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행동은 뭐겠습니까? 학습 후의 기대 성과입니다. 그게 행위, 관찰, 검증, 측정이 가능한 동사를 사용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컨디션, 조건입니다. 환경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환경이고 우리가 뭘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들. 마지막은 디그리, 기준입니다. 수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질적, 양적 기준의 구체화. 이 평가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한번 이 교육 평가에서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과정 중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선 그냥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시가 필요하겠죠? 아까 했던 부분을 기반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지적 영역, 가르친다는 거에서 연관성을 진술한다.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 A 물질의 순도를 판단하고 이유를 밝힐 수 있다. 고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새로운 절차를 설계할 수 있다. 여기선 제가 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 여러분이 요새 좀 이제 바뀐 추세는 할 수 있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행 목표라는 게 이걸 하고 나서 목표치에 도달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지적 영역, 이건 지적 영역은 뭐겠습니까? 대부분 강의형, 전달형 수업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겠죠. 이걸 하고 나면, 이걸 듣고 나면 제대로 하고 나면 연관성을 실술할 수 있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이유를 밝힐 수 있고 절차를 설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정의적 영역이라는 건 선택, 아까 인지, 전략, 약간 이거랑 연관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을 할 때 안전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운동적, 아까 운동 기능 쪽이랑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댐지는 인두를 갖고 구리선은 기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납땜한다. 납땜할 수 있다 이거겠죠.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갖고 있는 조건이 뭡니까? 인두를 갖고 그 다음에 뭐를? 구리선을 기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목표 수행 실행은 행동은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납땜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과정을 듣고 나면 이 프로그램을 듣고 나면 이걸 할 수 있다. 이러한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용만 좋으면 했지. 그런데 이건 설계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듣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학습자 입장에서. 지금 여러분이 제가 이 과정, 저희 과정의 수행 목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여러분이 원하는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게 15주차의 큰 과정의 수행 목표인 겁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표가 있어서 이걸 듣고 계신 거죠. 모든 학습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연수가 아니고서는 내가 여기서 뭘 할지를 알아야, 어떤 부분을 확인할지를 알아야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고 이걸 들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행 목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자가 이 수업을 듣느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ABCD 기법을 이용한다면 학습자가 실제 작업 상황에서 잘못 조절된 카비네트가 주어질 때 조건이죠. 500rpm으로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카비네트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수행 목표인 겁니다. 되게 디테일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15주차의 목적보다는 보통 1시간 혹은 뭐 한 2-3시간의 실습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행 목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인 행동이든 선택이든 아니면 운동적인 측면에서 하는 활동이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어져서 나타내는 표현이든 간에 그 부분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학습자 입장에선 내가 이 과정을 들으면 뭘 할 수 있겠구나 판단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지난번에 계속해서 우리가 초반 4주 동안 해왔던 여러분들이 만드는 진로 진학 프로그램에서의 수행 목표를 기술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꼭 수행 목표는 하나가 아니어도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연계가 되어 있어도 되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의 참고하에,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하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교수 설계의 원리와 절차입니다.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설계라는 건 이제 계열화 과정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단순히 여러분이 우리는 프로그램 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짜리에 단순한 특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큰 의미의 수행 목표를 기반으로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 라는 걸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크게 이게 공식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큰 나누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가 있으면 모듈이 있고, 모듈이 있으면 레슨이 있고, 레슨이 있으면 활동이 있습니다. 이 하위 단계가 우리가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걸 막 혼동해서 쓰는 데도 있고, 코스는 코스대로, 모듈은 뭐 과정, 뭐 시간 이런 식으로 막 섞어서 쓰는 데가 있는데, 이게 약간 학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과정이라는 건요, 한 단위의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집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 체계 내의 한 단위의 프로그램, 진로 진학 프로그램 개발이 코스인 겁니다. 하나의 코스. 네. 모듈이라는 건 과정 내 한두 개의 최종 목표를 달성할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학습 단위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분석, 설계, 평가, 개발 뭐 이런 것들 각각이 이제 하나의 모듈이 되는 거죠. 개발 모듈이 되는 거고 설계 모듈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 부분을 뭐 좀 길게 늘려서 하지는 않고 있지만 가능하면 이 부분에서 원래는 훨씬 더 디테일한 나눠짐이 필요하겠죠. 레슨이라는 건 단위 내에 한두 개의 세부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가 아니라 세부 목표죠. 이걸 달성할 한두 시간의 학습 단위. 그럼 예를 들어서 보면 크게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가 하면 모듈은 진로 진학 프로그램의 분석 과정을 뭐 학습할 수 있다. 설계 과정을 습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모듈이 되겠죠. 설계를 위한 뭐 관련 이론을 학습할 수 있다. 우리 여기 나오는 학습 목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레슨에 연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활동은 실제로 우리가 진행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의 레슨을 형성하는 각각의 독립된 학습 활동. 이 부분에 이론을 전달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자멸을 시키는 게 있을 것이고 발표를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하나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우선 이 체계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계열화 전략은요. 보통 이런 4-5가지의 특성을 갖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할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좀 전에 이렇게 했던 이 과정을 크게 설계를 할 때 모듈은 하나여도 되고 2개여도 되고 레슨도 하나여도 되고 2개여도 되고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시간에 따라 달라지겠죠. 가능하면은 이 부분은 자유도로 제가 좀 설정을 해드리고 싶으나 그래도 큰 그림에서 아마 다음 시간쯤에 제가 어떤 제목과 거기에 대한 모듈, 레슨,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상하는 걸로는 하나의 과정에 대해서 2개의 모듈, 2개의 레슨, 그러니까 모듈당 2개의 레슨, 그 다음에 레슨당 2개의 활동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이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변동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이제 뭘 할지를 배치를 해야겠죠?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나눠지는 게 바로 이런 계열화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씩 따로 진행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순서에 대한 배열입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바로 한국사 공부할 때 많이 나오죠. 늘 뭐부터 나옵니까? 이제 선사시대부터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쭉 이제 세계사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쭉 흘러간다. 그래서 뭐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4차 산업혁명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과정. 보통 이런 것들이 시간적 순서를 배열하는 계열화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주제에 따라 배열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제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의 큰 수행 목표를 위해 이 주제 연동해서 이게 뭐 컨소시엄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큰 특강, 연동 하나의 주제를 통한 특강 같은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 수업에서 리더십 관련된 약간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꽤 많죠. 뭐냐면 각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1시간 단위의 특강을 한 학기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모든 분야라는 게 뭐 여성계 분야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회사 기업인 아니면 사회복지사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분야에서의 리더를 데리고 와서 각각의 주제를 기반으로 특강을 연동해서 하는 게 바로 이런 주제에 따라 배열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약간 이 주제에 대한 연동성은 있겠지만 좀 따로 카테고리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진행되는 걸 주제에 따라 배열하는 계열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로 가장 많이 하시는 건 바로 제일 중요한 이 다음입니다. 전체 부분 계열화, 부분 전체 계열화.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죠. 전체를 알려주고 세부적인 걸 한다. 세부적인 걸 알려주고 전체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랑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뭐였습니까? 전체 부분 계열화죠. 왜냐면 전체를 뭘 했습니까? 저희가 처음 시간에 우리가 전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큰 그림에 대해서 하나 교육 이론으로서 뭐 분석, 설계, 개발,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큰 그림으로서 해놓은 다음에 세부적으로 설계는 이렇게, 분석은 이렇게, 평가는 이렇게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분 전체 계열하는 건 뭐냐면 세부적인 걸 하나하나 다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걸 모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건 아까 했던 지적 영역에서 홈페이지 만들기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맨 처음에 세부적인 측면에서 뭐 고객 응대가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다루는 게 될 수도 있고 디자인을 하는 게 각각 세부적인 걸 다 따로 하다가 맨 마지막 단계에서 그래서 요구하는 프로그램 약간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과정을 진행하는 게 바로 부분 전체 계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건 이제 선택에 따라서 이제 부과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뭐냐면 쉬운 건 먼저, 어려운 건 나중. 이게 좋겠죠. 어떻게든 간에. 근데 무조건 막판에 어려운 것만 뒤로 쭉 가게 되면 지치게 되겠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 어려운 것 표현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 기초를 기반으로 해서 이용해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까지. 이런 식의 순차로 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기술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고 숙련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겠죠. 약간 처음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엔 원만 그리다가 나중엔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처음부터 그런 원하는 자동차나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 보세요 하면 쉽지 않겠죠. 선 그리는 것부터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하는 식의 계열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설계 원리는 교수자 중심이냐 학습자 중심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충분히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교수자 중심이라는 건 내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 지식의 효과적 전달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내용 선정, 방법, 평가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건 전제 자체가 학습은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전제를 깔고 갑니다. 대부분의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시행되는 방식인 거죠. 평가는 객관적 측정 가능한 표준화 검사를 이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수업 사태라든가 간의 수업 사태라든가 켈러의 ARCS 모델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고자료로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수자 중심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저희의 지금 이 일반 강의도 교수자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달하는 부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요소도 같이 포함을 시키죠. 이게 뭐냐? 교수자가 단순히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촉진하는 역할을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학습은 경험에 의해서 개발되는 여러분 개인적인 해석을 의미하는 겁니다. PBL이나 액션 러닝, 시뮬레이션인데요. PBL을 들어보셨죠? 문제 해결 학습이라는 건데 조금 달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교수 방법으로 PBL을 설명하기에는 그 내용 자체가 좀 난이도가 있어서 바로 여기서 이제 간단한 시간 내에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제 세미나 시간에 한번 이 부분은 언급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학습을 위한 경험 설계를 강조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평가는 과정 중에 시행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학습자 중심의 설계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교수자 중심인가요? 학습자 중심인가요? 무조건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않으셔도 돼요. 이걸 너무 우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무조건 이걸 해야 돼 이런 거 없다면 없어요. 섞어서 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 과정은 전달하는 부분이 들어가고 이 부분은 참여가 들어가고 이걸 섞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가장 효과적인 학습이라는 건요, 대상자에 따라 뭐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 다 달라지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가 답이 아니라 이 답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게 무엇인가, 그걸 판단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 이 과정 속에서 캐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은 이 교수 전략의 개념입니다. 교수 전략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what to teach, 뭐냐면 뭘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what can do, 어떤 식의 활동을 하게 할 것인가, 이런 사이에, 그러니까 뭘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고 어떤 수행이 있는가, 그 사이에서 그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확인하는 게 바로 교수 전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분 역시도 저희가 다음 시간에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큰 의미로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정해졌어요. 뭘 가르칠지. 그리고 이걸 끝나고 나면 수행 목표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게 나옵니다.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수자 중심이든 학습자 중심이든 간에 이런 부분에 어떻게라는 부분을 고민하는 게 바로 교수 전략의 개념입니다. 교수 전략이라는 건 선정 원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요인 1, 2, 3, 4, 10가지로 나눴는데요. 이건 제가 따로 읽거나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억나시나요? 2주차 때 했던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확인 절차와 유사합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거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할지 고려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을 선정할 때 원리로서 이런 부분을 요인으로서 삼고 고민하시고 반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의미로, 큰 순서로서 이러한 절차를 갖게 됩니다. 교수 설계를 할 때는요, 처음으로는 최종 목표, 이걸 듣고 나면 이러한 목표를 할 수 있다. 기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측면, 세부 목표에 대한 기술, 어떤 식으로 그걸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수립, 전체 과정에 대한 우리 아까 했던 코스와 모듈에 대한 단원 설계, 그 다음에 단원별의 레슨이라든가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설계, 그 다음에 각각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수 전략 설계, 마지막으로 교육자료 명세서까지. 이건 틀만 알려드린 거예요. 저희가 이번 시간은 지금 교수 설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고, 이제 전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하나씩 목표 기술부터 교육자료 명세서까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대건 수업이라서 그러긴 한데 제가 강의를 좀 길게 하죠. 예, 분명히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도 제가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갖고 계신 전공적 베이스가 다르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강의 시간이 조금 늘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이론적 배경 혹은 이론에 대한 적용이라는 건요, 적어도 여기가 교육 트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 적용이라는 부분에서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필요성이 있으셔서 오셨겠지만 많은 강사, 많은 교수자들이 실전에 나갔을 때 강의 계획서 하나부터 특강 하나 아니면 전체 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베이스가 잘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 갖고 와서 복사를 하거나 베껴 써내거나 그냥 본인의 그 심각한 그러한 목적 의식 없이 유사한 프로그램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에 있는 의지와 필요 목적을 기반으로 이런 순서를 잘만 따라와 주신다면 지금 이 학기 말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내용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교수 설계란 요구 분석과 직무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학습 목표를 개발하고 교육 내용을 선정, 조직하며 효과적 학습을 위한 교수 학습 전략 기획 과정으로서 교육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고 학습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교수 설계와 전략을 위해서는 학습자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수 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 목표란 의도한 학습 결과를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으로서
학습 과정 혹은 경험을 통해서 학습자가 이루고자 하는 행동 변화를 기술해서 학습자의 학습 목표 달성의 평가 기준이 됩니다. 교수 설계 절차는 최종 목표 기술, 세부 목표 기술, 평가 전략에 대한 수립, 전체 과정, 코스와 모듈, 그 다음에 레슨, 활동에 대한 설계, 교수 전략, 각각에 대한 교수 전략 활동 설계, 교육자료 명세서 작성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교수 설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는 과제가 없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을 미리 고민을 해 두셔야 6주차에 나오는 과정에 대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 시간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진행을 하셔야 저희가 중간과제, 기말과제, 평소과제에 대한 디테일한, 그러니까 부담 없는 시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